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장의 번영과 더불어 저 역시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따뜻하고 다양한 책 이야기들로 심신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정주 시인님의 수필 질맞이에 쌓인 바람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맞이에 쌓인 바람. 내 뒤치다거리에 이젠 할망구가 돼버린 집사람과 고향을 찾은 날은 연이틀 내리 눈발이 세차게 흩날렸다. 내 나이 70이 되고 보니 고향은 또 다른 의미로 마음에 와닿는다. 내가 나서 10살 때까지 자란 곳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선운리는 그 영모롱이 이름을 따 질맞이라고 했다. 질맞이인 모두 합해 한 150호나 살았을란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을 타거나 인촌 김성수 씨의 아버지인 동복영감의 전답을 소작하거나 합자해 조그마한 배로 생계를 꾸렸다. 그도 저도 아니면 소금막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또 아니면 질맞이를 넘어다니며 어물 행상을 하였다. 마을인지라 나의 아버지 서광하는 얼마 안 되는 땅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주호 노릇을 단단히 했다. 아버지는 본디 여기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고창 고을의 심원면 고전리라는 데서 처가를 따라와 처음 몽학 훈장으로 여기에 발을 붙였다고 한다. 내가 대여섯 살 때는 그새 서울의 청량학교를 마치고 얼마간 고청군청에서 청량서기 노릇을 하던 중 어쩌다 동복영감이 눈에 꼭 들어 이 집에 서생 노릇을 하다가 농감이 돼 그 그늘에서 푼푼이 모으고 뒷박으로 말로 다독거려 쌓아서 전답기지도 장만하고 또 장지리 같은 돈놀이도 해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소년 때까지는 꽤 부유한 집에서 못 하나 그리울 것 없이 자랐고 또 재주도 있어서 15살 때까지는 무장고을이 백일장에 가 장원도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과거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과거를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진사자리 하나 못한 걸 늘상 한으로 여겼다. 할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즐겨 가산을 죄다 탕진하고 40세쯤에 세상을 뜨자 그 빚 때문에 16세 아버지는 무장현청에 끌려가 주리를 틀렸다는 얘기를 할머니한테서 들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형은 병골이요 아우는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아 형의 가족까지 돌봐야 하였다. 어머니는 어업을 하는 청산과부의 둘째 딸이었다. 한봄 집 뒷산에 올라 온종일 고사리를 뜯어 모아가지고 으스럽력해 돌아올 쯤이면 바구니 밑에 감춰온 생솔가지를 내게 선물로 주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다. 할머니는 왼편 약손가락 한 토막을 할아버지 임종날에 그 숨 넘어가는 목에다가 피를 흘려 넣느라고 손수 끊어버리신 분이다. 내가 학질이 나면 할머니는 나를 발가벗겨 거울 비슷한 그 마당에다 갖다 눕히고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 내 누운 둘레의 땅을 박박 긁으면서 어쏘 잡귀 물러가거라 하며 한시경을 두고 숨겨워하였다. 그럴라 치면 더러는 낫기도 했던 것 같다. 초파리를 나를 업었다 걸렸다 하며 마을 뒷산 넘어 있는 장수강 심리길을 더듬어 선운사로 연등 구경을 가기도 했다. 7살에 서당이란 데를 가긴 했으나 나는 별 재미를 못 붙이던 중 어떤 계기로 아버지가 작파하라고 해 얼씨구나 하고 그만뒀다. 우리 집이 질맞이를 떠나 부안군 줄포로 이사한 것은 내 나이 11살 때. 줄포는 전라북도에서
군산 다음에 포구이기는 하나 똑딱선밖에 닿지 못했다. 당시의 서편, 동편 마을, 그리고 원두거리라는 서창가 마을, 새털한 데와 윙골이란 데를 합해 모두 500호쯤 됐을 것 같다. 우리가 이사든 데는 동편. 전에 인촌 선생이 가족들이 살다가 서울로 이사간 뒤에 빈집이었다. 이 집은 여염집으로 줄포에서 제일 컸고 나는 아직까지도 재래식 여염집으론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다. 초가이긴 하나 을개는 여느 기와집들보다 굵은 것이 겹겹이 병풍치듯 합해서 8채, 그 집들 사이를 잠그고 여는 대문과 중문이 또 합해서 8개, 여기다 뒷간, 겉간까지 합하면 방은 20개쯤이었다. 가난한 질마제에서 자란 나에게 이 집은 한동안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었다. 11살 때 줄포 소학교에 들어갔다. 소학교에서 새 학년을 내리 수석을 하다가 한 번은 월반에 결국 5년 만에 졸업을 하였고 인천이 경영하는 중앙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1930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사건에서 중앙학교의 주모자 4명 중에 하나로 지목당해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퇴학당했고 서울 서대문 감옥을 둘러 나와 보니 아버지는 인촌댕의 농감을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내심 내가 인촌댁과의 주종관계에서 상심을 해 중앙학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고창급 월곡으로 이사를 했고 나는 고창고등보통학교에 다시 편입을 했지만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던 딴 생각을 그만두지 못해 끝내 이 학교도 도중하차해야 했다. 이 학교에서도 백지동맹이다 뭐다 해서 돌아쳤는데 하루는 유찬식 교장이 불러 사퇴서를 쓰라고 했다. 경찰에서 나를 퇴학시키라고는 하나 퇴학을 시키면 다른 학교도 못 간다는 배려가 깔린 고마운 처사였다. 아버지께 또 퇴학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책보만 들고 학교 가는 양 하며 할 일 없이 쏘다녔다. 그러다 그 해 초겨울에 마침 인촌댁에서 논을 사려고 아버지께 맡겨뒀던 돈 1,000원 가운데서 300원을 훔쳐 주랭랑을 놓았다. 당초 중국 상해나 만주로 갈 참이었으나 서울에서 중앙학교 때의 동기생을 만나 그의 하숙집으로 갔다. 원남동에 조산소 상궁댁이었는데 이 집 주인 청년이 배상기였다. 배상기는 나보다 6살 위였는데 한시는 물론 가야금, 검문고에도 능했고 본디는 선운사 중이었다고 한다. 처음 읽은 책은 투르게네브의 장편 소설 그 전날 밤. 주인공 인사로프와 에레나의 간절한 로맨스는 어린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나는 사회주의의 가난뱅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이론에 솔깃했던 때여서 소련 사회주의 최고의 작가 막심 고리키의 전집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했다. 장편, 오문이, 배반자, 40년 등을 읽었다. 그러다 어느 단편에선가 어느 절름발이 공산혁명의 공장 지휘자가 간통하는 미모의 아내를 두고 고독을 못 견뎌 얼어붙은 겨울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것에 이르러 사회주의 쯤을 가지고 있는 남녀의 표정 하나도 어쩔 수 없다는 데서 고리기에 아니 사회주의의 영매력을 잃고 말았다. 순수 문학 소년으로 급전했다. 다시 투르게네브의 장편 루딘, 아버지와 아들, 처녀지 같은 것들을 읽었다. 이때 읽은 책들 중 레오 톨스토이의 부활은 이 뒤에 내 생애를 좌우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집에서 빼낸 지 8개월 말인가 1932년 6월 약복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쓰고 남은 뭉치돈을 몽땅 투자해 책만 한 고리짝을 사서 털레털레 내려갔다. 그때 아버지는
내가 항상 기구하던 초당마루에 앉아 그 옆대밭에 죽순 껍데기로 멍석을 절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또 고리짝을 보고는 네 놈 올 줄 알았다. 그만할 뿐 훔친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남 보는 데서나 해가 빤히 보는 데서는 일생 동안 내 머리 한 번 만져준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월곡에 들어박혀 문화 공부에 전념했다. 당시 고창고등보통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홍순복의 서재책을 몽땅 빌려다 섭렵했다. 아버지가 이런 날을 두고 짜증을 내면 인근 백양사 운문함으로 옮겨 책을 읽었다. 1933년 가을 다시 서울로 갔다. 나는 다시 당시 유행하던 톨스토이주의에 잠시 빠졌다. 러시아의 대지주 톨스토이는 수십만 에이커의 땅을 소작인에게 다 나눠주고 거지가 돼 마지막엔 시골 정거장에서 객사했다. 두 벌이 옷을 가지지 말라는 기독교 정신의 핵을 실천한 것이 톨스토이의 주의였다.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의 톨스토이 주의의 주창에 감화돼 작업복을 사입고 마포구 화동의 빈민구를 찾아갔다. 거기에는 을충년의 대수재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은 삼남 지방의 수재민들이 들끓고 있었다. 하마 다다스오란 일본인이 톨스토이 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곳의 얘기는 뒤에 유치진 씨의 토막이라는 희곡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넉마주의를 사흘간 한 뒤 어주분 허영으로 느껴져 이 역시 작파하고 말았다. 넉마를 하루 종일 주우면 30전 벌이는 됐다. 상밥집 백반이 한 상에 10전이고 호떡이 한 개 5전씩이니 그럭저럭 입에 불칠은 할 수가 있었다. 이즈음 배상기가 한 번은 선적 스님을 찾아갔다가 무슨 말 끝에 집도 살만한 친구가 톨스토이 주의에 빠져 어쩌고 저쩌고 내 얘기를 꺼냈던 모양이다. 석전 스님은 희한한 친구가 있다 싶었는지 좀 데려와 보라고 해서 나와 석전 스님이 초대면이 이루어졌다. 스님은 나를 쓸만하게 여겼는지 자기 밑에서 공부해 보라고 했다. 그래 머리를 빡빡 깎고 거사가 되었다. 내 나이 19살이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은 1923년부터 세상을 떠난 1948년까지 25년 동안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 대표자인 교정 스님이었다. 또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을 오랫동안 지내셨다. 춘원 이광수를 비롯해 육당 최남선 그리고 나이머리를 중대가리로 빡빡 깎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1934년 늦은 봄 나는 석전 스님이 불경 강의실이 있던 동대문 밖 개운사 대원암의 뒷곁 별당마루에 혼자 앉아 무심코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이때 정주 하고 누가 불러 몇 번인가 두리번거리다 보니 바로 석전 스님이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굴뚝이 연기 내놓은 것 같구나. 최남선이는 30을 훨씬 넘어서도 담배는 딱 끊었어. 그까짓 것 하나 못 끊어 공부를 어떻게 해 이 사람아. 지금도 맑은 새벽에 눈이 뜨이면 이 소리가 역력하다. 1934년 5월 시절이 좋은 만큼 금강산으로 참선이나 하러 가겠다고 하니 석전 스님은 참선도 불교를 뭘 좀 알아야 하느니 하면서도 허락해 주셨다. 걸어 금강산에 이르렀다. 나의 눈앞에 나타난 금강산을 우두커니 쳐다보며 맨 먼저 춘원의 마이태자를 생각했다. 금강산 장안사에서 당시의 대선사 송만공 스님을 찾았더니 선을 하려면 거사로는 안 되고 아주 중이 되라. 그러나 중이 되려면 여간 각오로 안 되는 것이니 뒤에 후회하지 않겠는지 많이 생각해보라는 것이었다.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
바로 그를 찾아 후회할 것 같아 그냥 가겠다고 하고는 핑하니 그곳을 떠나버렸다. 1935년 4월 나는 석전 스님이 권고로 그가 교장으로 있던 중앙불교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이 인연으로 뒤에 동국대에서 교수진로 밥벌이를 하게 된다. 금강산에 다녀온 후 바로 와룡동이란 데서 초등학교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두 젊은 중을 보내 나를 불렀던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니 몇몇 문학 청년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함형수라는 청년도 있었는데 좋은 아래턱 수염을 달고 두르키 내부풍의 느린 웨이브가 고운 장발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똑같이 장발을 한 나를 반겼다. 그날로 나는 그와 인의 친구가 돼버렸다. 그는 하모니카로 도리고의 세레나데를 기가 차게 부는 20살짜리 소년이었다. 함형수는 1935년부터 조선일보에 조태원 무용평리 특집도 내고 또 무엇도 쓰고 해서 일찌감치 교내 학생 명사가 됐다. 내가 문단에 정식 등단한 것은 1930년 동아일보 문예작품 현상에 벽이란 시가 당선된 뒤였다. 나는 이보다 전에 동아일보 독자 문예란에 시나 수포를 투고해 곧잘 실렸다. 벽이란 시도 이때 같은 요량으로 투고한 것인데 담당 문화부 기자의 책상에서 빙빙 돌다가 어찌 현상 응모 원고와 섞였던 것인지 하여간 응모 작품으로 여겨져 당선된 것 같다. 나는 당선 통지서를 고창읍 월곡 초당에서 받았다. 상금으로 5원인가를 받았는데 요즘 돈으로 10만 원이 될란가 모르겠다. 덧없이 바라보는 벽에 지치어 불과 시계를 나란히 죽이고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아닌 꺼져드는 어둠 속 반딧불처럼 가물거려 정지한 나이 서름은 벙어리처럼 이제 진달래꽃 벼랑 햇빛 붉게 타오르는 봄날이 오면 벽 차고 나가 목매여 울리라 벙어리처럼 오 벽아. 나는 다시 학교는 접어주고 산수 좋은 곳에 가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고 싶어 합천 해인사로 갔다. 그러나 머무는 기간은 겨우 봄부터 여름까지의 한 학기 동안에 불과했다. 이때 해인사에서의 소쩍새 울음의 소나기는 늘 다시 나에게 살아나 불을 밝혔다. 해인사에서 고창이 대숲속 초당으로 다시 돌아와 꽤 많은 글을 썼다. 이때의 소쩍새 울음은 시 귀촉도에도 들어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머 가옵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이해 가을 다시 서울로 올라와 함영수와 나는 둘이서 통이동 보안여관이라는 데서 기거하면서 김동리, 오음환, 김달진 등과 함께 신부락이라는 시동인지를 냈다. 말이 잡지지. 출판비는 동인들의 호주머니에서 10원씩 긁어 모은 것으로 충당했고 부수도 200부인가 그쯤 되었던 듯하다. 이 동인지도 곧 때려치우고 제주도로 어디로 바람처럼 흘러다녔다. 1937년 6월 흐느적 지친 몸이 돼가지고 다시 고창 월곡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 둘레에 있는 대밭은 300평쯤 됐다. 그 속에 마루 한 칸과 방 한 칸의 조그마한 초당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나한테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이었다. 어려서는 학교 공부를 잘해 경성제국대학에 보내 법관을 시킬 요량이었는데 엉뚱하게도 빈민굴로 절간으로 어디로 다니다가 하필이면 불교 전문에 들어가더니 그것마저 놓아두고 바람처럼 흘러만 다녔으니
아들의 속을 모르는 아버지는 많이 답답하기만 할 밖에. 어느 날엔가 창문을 열어도 영 기척이 없으니까 이놈아, 너는 사람이 아니다. 뻘로 만든 놈이지 사람이 아니여.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을이 돼 쌀이 얼마만큼 모이자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다. 자식은 이제 볼장을 다 봤으니 어디 무던한데 아무데나 한 군데 골라 처매 놓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촌당에 올라와 어떠냐 라고 물어와 나는 즉석에서 좋다고 해버렸다. 나는 이 눈치를 앞서 때려잡고 화투로 패를 한번 떼어봤더니 님이라는 별명이 붙은 공사는 안 떨어지고 중매쟁이로 통하는 홍쌀이 넉 장이 고스란히 떨어졌다. 그래서 1938년 3월인가 나는 정읍이라는 곳으로 장가를 들고 말았다. 고창에서 1940년까지 살았다. 1942년 여름 서울 연희동 궁궐에서 옥루몽 번역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 고향에서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다. 한 해 앞서 아버지는 고창읍에서 다시 내가 태어난 마을 질마제로 되돌아가 살다가 병이 난 것이다. 한약도 양약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퇴마루에 남아있던 한 켤레의 가죽 구두가 내가 일생 동안 아버지께 사들인 단 한 가지의 물건이었다. 아버지의 사후 처리가 대강 끝난 뒤 서울로 가려고 선운사 동구의 버스정류소를 향해 나는 늦가을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었다. 출출한 데다 너무 허전해 길 옆에 주막으로 들어가니 나이 한 40쯤 돼 보이는 훤칠한 여인이 나를 반겼다. 잘 보니 은이 후궁감도 넉넉히 됨직한 모양새에서 다짜고짜 육자백이나 부를 줄 알면 조금만 들려달라고 했다. 처음엔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니 술을 반 억지로 권해 몇 잔 거나하게 마시게 했더니 나중에 육자배기를 나직이 불러주었다. 짙은 애수를 띠는 듯도 했고 달빛의 투명을 아울러 가진 듯도 했다. 그런대로 거기에는 격이 갖추어져 있었다. 도가니의 술이 점차 줄어들면서 여인과 나는 전생에 깊은 연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취해갔다. 해가 깜깜하게 저문 뒤에서야 나는 일어섰다. 호주머니가 두둑했던 때라 술값보다 후하게 쳐주고 잽싸리 자리를 떴다. 그녀는 총총히 떠나는 내 등 뒤에서 동백꽃이나 피건 또 오시오. 인이라는 마지막 음성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곤 한다. 이때의 분위기는 뒤에 선운사라는 시를 쓰게 했고 지금도 선운사 입구에 내 시비에도 새겨져 있다.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백이 한가락에 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나는 수필을 갖고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